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에서 샌드뱅크라고 하는 암호화폐 핀테크 서비스, 투자 핀테크 서비스 5년째 운영하고 있는 공동 창업자 백훈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한 변동성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제 1억을 넘기고 나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많은 사람들을 상당히 좀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변동성이 크다. 그건 그만큼 이 시장에 좀 활력이 있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저같이 이제 장기 투자, 비트코인을 계속 꾸준히 모아나가는 사람들은 이럴 때 오히려 그냥 한번 시원하게 빠질 때 더 담고 또 시원하게 빠질 때 더 담고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 시장을 즐기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비트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즐겼으면 좋겠는 그런 장세입니다. 지금 일단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CPI가 굉장히 핫하게 나왔죠. 또 매달 조금씩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물가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다는 거는 역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고 미국 사람들 소비를 여전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게다가 뭐 지정학적인 이슈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두 개의 전쟁 벌어지고 있고 중국이 아직까지도 잘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 저성장의 늪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들, 지정학적인 문제, 뭐 글로벌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미국 연준의 생각을 깊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매파적인 발언과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실제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한번 던져봄으로써 시장에 한번 간을 보죠. 어떻게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나. 근데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올해 3번 단행할 것이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위험자산 시장이 다시 상승할 거고 그럼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할 거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이제 단기적인 시각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단기적인 시각, 기대감.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연준이 말하는 것과 행동을 반대로 할 때가 오히려 비트코인은 호재입니다. 실제로 기준금리 3번을 인하를 못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결국 연준 같은 중앙은행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이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완벽하면 비트코인은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비트코인이 나온 거고 애초에 2008년 금융위기의 어떤 모티브로 나온 거고 근데 지금 제닛 옐런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이나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사람들은 뭐 이제 다시는 미국의 경제 위기는 없을 것이다. 사이클 따위는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자신 있게 하긴 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실 그걸 보여주는 거기도 한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지금 1억을 넘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연준이 뭐 제대로 경제를 관리할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3번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한 게 이미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 그 불확실성 때문에 안전자산을 가지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게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연준이 자기가 약속한 대로 또 못한다. 그런 일. 그리고 은행 위기가 또 번진다. 이제 미국 시중은행들은 완전히 연준의 이 정책에 의해서 살고 죽고 하는 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을 살리냐 마냐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겁니다. 돈 더 풀어서 살려주느냐 아니면 뭐 이 은행 망하게 두느냐. 근데 망하는 은행들이 막 나오잖아요. 만약에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것처럼 실리콘밸리 은행 망하고 뭐 3S 그 은행들 망했듯이 그런 사태가 또 발생하고 이러면은 이게 연준이 제대로 관리 못하는구나. 관리 안 되는구나. 다시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으로서는 금리 인하를 하면 좋고 장기적으로 근데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뱉은 말을 못 지키고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인상하면 경기가 생각보다 세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스트롱하다. 근데 연준이 거짓말했네. 이렇게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고 판단하면서 시장이 비트코인 같은 안전자산으로 또 그 돈이 몰릴 수 있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 비축량을 지금 늘리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금 뭐 보유량이 구글 쳐보면 나오는데 미국이 뭐 8,000톤, 독일 뭐 중국 독일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이제 유명한 뭐 열강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다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 일단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풀렸죠. 미국이 가장 많이 풀었지만 유럽, ECB, 게다가 중국, 뭐 모든 이제
그 메이저 컨트리들이 다 돈의 양을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이게 전후 상황과 상당히 비슷한 어떤 상황이었어요. 세계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40년대에 그때도 이 뭐 군비 경쟁을 하느라고 돈을 많이 풀었었고 뭐 그 전에 1차 세계 대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대신에 그 군비 경쟁을 했었을 때는 그렇게 돈을 많이 풀어서 대신에 그 돈으로 많은 테크놀로지컬 어드밴스먼트 기술적인 진보 기술적인 발전을 이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전 세계가 뭐 풍요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풀었거든요. 근데 뭐 이거로 인해서 어떤 뭐 코로나 때문에 발명된 새로운 신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좀 다릅니다. 양상이 아무튼 이번에는 대신에 AI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 기술이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AI 기술이 뭐 어떤 거를 가져올지는 나중에 또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풍요로운 상황이에요. 너무 경제가 풍요롭고 돈은 너무 많이 풀려 있고 사람들의 호주머니는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소비가 줄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은 이제 돈의 가치가 희석되잖아요. 이제 어차피 돈의 유통 속도는 돈을 많이 쓰면은 늘어나는 걸로 보이겠지만 그만큼 돈이 엄청 많이 풀려 있으므로 이 가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의 가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희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가 희석되는 거는 결국 이 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달러 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봐요. 구매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제 뭐 CPI는 3%, 뭐 4% 이렇게 나오지만 CPI에 안 들어가는 것들, 예를 들어 학비, 뭐 병원비, 의료보험, 뭐 이런 것들은 타락같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뭐 물가 상승에 어떤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이런 거 당연히 내야 필수제로서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CPI로만 봤을 때는 3, 4%씩 뭐 줄어든다. 돈의 가치가 희석된다. 그러면은 나도 월급이 1년에 3, 4%만 늘면은 똔똔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Inflation is vector.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자기가 쓰는 어떤 큰 지출이 나가는 것도 한번 봐라. 아이 학비, 뭐 학교 들어갈 때 내는 뭐 교재값 이런 거 상승률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가격 상승률 보면은 그런 거를 다 따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더 커지는 겁니다. 가진 자들은 예금을 안 가지고 있죠. 주식,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은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금을 쥐고 있는 서민 일반 중산층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웰스 갭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 우리 같은 중산층들 입장에서 그 사다리를 그 갭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우량 자산에 투자하는 거고 비트코인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우량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저도 하고 있는 거죠. 홍콩에서 웹3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홍콩에서 뭐 몇 회째 진행되고 있는 굉장히 큰 암호화폐 관련된 컨퍼런스이고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출전을 하고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무대를 보고 즐기고 행사니까 저같이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행사에 가면은 애프터 파티, 사이드 이벤트 이런 데서 다 네트워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사업을 홍콩, 뭐 중국 이쪽으로 좀 넓혀보고 싶어서 홍콩에서 열리는 행사에 갔고요. 많은 이제 뭐 사람들과 사귀고 좋은 친목을 맺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바로 어제 돌아왔습니다. 인상 깊었던 일은 예년에는 그런 행사장에 가면은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스를 보면 주로 이더리움 기반 또는 이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 중에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3세대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솔라나, 폴카닷, 뭐 코스모스 이런 이더리움보다 더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의 부스들이 많았어요. 이번에는 비트코인 레이어 2 정확히는 사이드 체인이죠. 사이드 체인 프로젝트들이 많았습니다. 역시 비트코인 가격이 모든 암호화폐들을 대비해서 아웃퍼폼 지금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대비해서 아웃퍼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나 뭘 한다. 비트코인이 지금 뭐 속도가 느리잖아. 내가 그 속도를 빨라게 해주겠어. 비트코인 디파이가 안 되잖아. 디파이를 가능하게 하겠어. 스마트 컨트랙 가능하게 하겠어.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갖다 붙여서 BVM이다. 비트코인 버추얼 머신이다 하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5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 사이드 체인 프로젝트들이
유난히 많이 눈에 띄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 변화죠. 이거는 이제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비트코인이 혼자 저렇게 독주하는 게 그냥 뭐 ETF 때문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가장 큰 요인은 ETF가 맞아요. 뭐 미국에서 ETF가 비트코인만 유일하게 나왔고 그래서 비트코인의 위치가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의 위치가 훨씬 격상됐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뭐 2위, 3위 시가총액 기준 암호화폐들은 잘 못 따라오고 있는 게 맞지만 근데 그게 뭐 저는 비트코인 맥시로서 그 정해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본다는 게 이제 뭐냐면 결국 비트코인이 이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고 하는 확장성, 스피드 그리고 보안 이 세 가지 중에 보안에 아주 신경을 쓴 극강의 보안을 이뤄낸 어떤 아주 단순한 구조의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우리가 이용해서 어떻게 할지가 이제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ETF도 나오고 결국 성공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외 나머지들은 트릴레마에서 확장성과 속도까지 잡겠다. 보안과 확장성, 속도 다 잡겠다. 이게 결국 모티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ETF도 못 나오고 증권성 있고 뭐 ICO 미리 프리세일하고 ICO하고 막 이래가지고 증권성 있다고 보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겹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만 혼자 좀 어떤 전통 금융에서 각광받게 되는 현상,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방향이 계속해서 더 빨라질 것 같고 이 방향으로 진행되는 일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고 제 책에서도 이제 웹3 3.0이라고 웹 3.0 사용 설명서라고 제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비트코인 기반으로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 못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탈중앙 금융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위에서 더 성공한 것들이 나오는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했잖아요. 네. 채굴을 금지해서 채굴 파워가 70%가 중국에 몰려 있었었는데 그게 뭐 순간 0으로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망한다. 채굴을 누가 하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웬걸 미국이 이제는 채굴 파워 넘버 1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 뭐 오만 이런 전기료가 싼 나머지 중국 외에 나머지 아시아권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서도 이제 채굴 산업을 국가적으로 장려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채굴 파워가 순식간에 다시 급반등해서 계속해서 지금 오히려 전고점을 뚫고 높아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해시레이트라고 하죠.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하고 있는 채굴기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투입되는 전기량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의 어떤 금고가 점점 두꺼워지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지금 역사상 가장 두꺼운 수준입니다. 근데 중국이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를 비트코인이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럼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중국은 전국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비트코인 거래조차도 아예 금지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해서 비트코인 그럼 투자 못하고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비트코인의 온체인 지표를 보면 중국 쪽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이 한때는 이제 금지했을 때 뭐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었는데 지금 다시 10위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쇼가 나와서 넷플릭스 드라마가 나와서 굉장히 유행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막 다 보고 야 오징어 게임 대박이다 이랬잖아요. 그때 중국 사람들이 막 댓글 달고 막 이랬거든요. 어떻게 보느냐? VPN으로 다 우회해서 보는 거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이 그렇게 뭐 검열을 하지만 막을 수 없듯이 비트코인도 검열을 해도 못하게 해도 금지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비트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야, 중국 같은 저렇게 거대한 나라가 금지를 해도 비트코인이 잘 거래되는구나. 그러니까 비트코인 정말 위대한 기술이다.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언스타퍼블. 이거를 중국을 통해서 중국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일단 뭐 바이낸스라든가 OKX 같은 큰 거래소들이 아직도 다 중국에서 접속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은행 계좌 연동해서 원화로 구매하시겠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 거래소들이 다 위챗이나 거기 이제 메신저들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P2P로 다른 사람과 거래하시면 돼요라고 알려줘요. 가이드를 해줘요. 그 다음에 그 가이드 한 거로 이제
코인으로 바꿔서 거래소로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하시면 트레이딩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회색지대라고 할까요? 못하게 했지만 아예 못하게 하고 있진 않다. 그 거래소들도 왜냐면 다 막아야겠죠.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일단 뭐 그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완벽하다면 굳이 필요가 없겠지만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5년째 부동산과 주식 경제가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CSI 300 지수가 지난 1월 달에 역사상 5년 내 최저치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중산층들의 돈이 부동산과 주식에 중국도 묶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해왔으니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대체 투자 자산을 찾고 있는 건데 그때 비트코인을 막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리퍼커션, 이 반대급부를 불러올지 이거를 중국 당국도 상당히 걱정을 하겠죠. 안 그래도 불만 많은데 그러니까 사회 안정을 위해서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 아닙니까? 사회 안정이라는 게 계속해서 뭐 일당 체제가 잘 되고 있고 인민들을 잘 먹여 살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만 하는데 그 뭐 다 안 돼, 이념이 안 맞는다고 다 못하게 하면은 불만만 쌓이고 계속해서 이제 그 반대급부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건 또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이중적인 개념인데 중국은 굉장히 회색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걸 확실하게 못하게 하지만 또 뭐 이거는 왜 하게 하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일당 체제지만 자유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가져온 나라로서의 어떤 특이한 모습인데 비트코인은 딱 그런 위치입니다. 사업은 못해요. 사업을 못하지만 또 사람들은 투자할 수 있어요. 인터넷 뭐 몇몇 사이트들은 막아놨지만 그렇다고 다 막지 못해요. VPN으로 우회하는 사람들까지 찾아가지고 다 잡아가줄 거냐? 그렇게 못하는 거죠. 비트코인 딱 그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반감기 호재를 아마 ETF가 많이 끌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네, 반감기가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위든 아래든 평탄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ETF가 1월 달에 승인되는 바람에 ETF를 통해서 이 반감기 호재성 자금들이 이미 다 들어왔다고 저는 봐요. 그게 원래는 그냥 암호화폐 시장만 있었을 때는 반감기가 뭐야? 이거 그리고 투자 어떻게 해? 이거부터가 먼저 이 선결 조건이었어요. 근데 ETF가 딱 뚫려버리니까 그냥 자금이 그냥 반감기라는 게 있대. 그리고 이게 공급량의 반으로 주는 거래. 야, 그럼 한번 해보자. 가격 오르지 않을까? 해보자. 바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넘어올 자금은 그때 다 넘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지나면 실망 매물, 이제 호재가 끝났으니까 이익 실현, 실망 매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단기 급락을 할 가능성은 오히려 있는데 반감기가 이제 딱 도래했을 때 가격이 막 솟구치거나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가거나 이게 몇 개월 동안 이어졌거든요, 보통은. 근데 그런 장은 이제 좀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30% 하락은 상승장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 상승장에서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33%도 그런 거에 근거해서 아마 나온 계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사이클들을 봤을 때 한 번 호재가 끝나면은 크게 빠지는 게 30% 정도 되더라.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JP모건의 이제 예상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저도 이번에 그 ETF 때문에 워낙에 급격하게 자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 120억, 130억 달러 정도 되는 자금이 한 3개월 상간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 저는 호재성, 그 반감기 호재를 보고 들어온 자금일 거라고 봅니다. 그거보다 더 장기로 보고 있겠지만 일단 1차 호재는 반감기. 그러니까 반감기가 지나면 떨어지겠지 생각하고 아마 한번 그 이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0% 빠지면은 그 모습 보고 다시 들어오는 자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게 큰 자금들이 나가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좀 따라 붙을 거고 그러면은 30%, 33% 하락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JP모건도 많이 틀렸고 걔네 말 믿고 투자했으면은 누구나 다 부자 됐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투자를 좀 하되 비트코인 지금 좀 투자할 여력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가격이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렸을 때 살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추세적으로는 올라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한번 떨어졌을 때 좀 꼬라 박았을 때 그때 살 수 있는 현금을 비축하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면은 그냥 딱 뭐 50%? 예를 들어 이렇게 그냥 투자하신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안에서 비트코인을 뭐 또 50%,
그냥 사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일부는 그냥 그 즉시 사시고 저는 한 50%는 그 즉시 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00만 원 딱 떼놨다. 그 중에 50만 원은 비트코인 투자한다. 그러면 25만 원은 그냥 살 것 같아요. 그 즉시. 지금 이제 1억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50만 원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30% 빠진다. 그럼 그때 또 50만 원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점 매수를 하려는 어떤 그런 스스로의 노력을 좀 하는 그런 지금 장세가 유리한 장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하기에. 파는 거는 비추. 왜냐면 팔고 나서 가격이 더 올라갔을 때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할 거냐를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거 잘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안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단순히 이거를 그냥 평생 갖고 가다가 자녀한테 물려줄 거예요 라는 목적으로만 지금 안 파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걸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팔고 30% 내려갔을 때 다시 사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번도 그렇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양자역학처럼. 제가 양자역학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요즘 방송 나가면 저도 이거 사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지금 그걸 이용하는 거긴 하거든요. 진짜 양자역학이에요. 내가 쳐다보면 원자는 있지만 내가 안 쳐다보면 거기 없는 거예요. 내가 사면은 뭐 내가 팔려고 마음 먹고 있으면은 희한하게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내가 팔면은 희한하게 나한테 이제 다시 그 가격이 안 와요. 얼마 정도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안 떨어진다니까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포모가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 판단했나 보다 하고 막 사잖아요. 그때부터 떨어진다고요. 제가 이거를 5년 동안 이 업계에 있으면서 여러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딱 상투에서 잡아서 팔고 뭐 바닥에서 발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거 다 먹고, 이게 욕심입니다. 이러지 마십시다. 우리 그냥 편안하게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 나가다가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인간 지표 같은 게 나와서 이제 진짜 과열됐다 싶을 때 그때 일부 익절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점점 그 믿음이 깨지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벌써 그 18개월 상승 랠리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진짜 많고, 제가 느꼈을 때 혼자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많이 듣는다는 건 좀 이상하거든요. 비트코인의 사이클과 랠리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누가 어디 나와가지고. 전문가들도 많고 요즘 뭐 차트 보고 이렇게 가격 예측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때 항상 그 과거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럴 때 꼭 그게 안 맞더라고요. 인간의 행동이라는 건 결국 군집화된 인간의 행동의 어떤 하나의 결과물로 모이는 어떤 그 특정 지점에서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행동을 하다가 발을 맞춰서 걷다가 그 발 맞추는 보폭이 똑같아지는 그 어떤 특정 시점에 이제 가격 상승이나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먼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아채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보폭을 안 맞추거든요. 다르게 보폭을 맞춰 나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안 나옵니다, 보통.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ETF도 또 큰 것 같아요. ETF가 먼저 상당히 많은 자금을 가져와서 이미 전고점을 반감기 전에 전고점을 뚫고 새로운 고점을 형성을 해버렸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그 상승기에서는 없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반감기 지나고 한 18개월 정도는 이제 상승 랠리가 펼쳐질 거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뭐 그래서 더 빨리 상승기가 끝난다, 아니면 이제부터 하락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예 다른 장세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재밌게 얘기해보면 지금부터 막 하락하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1년 동안 앞으로 2025년 중반까지 슬금슬금 빠져요. 재미없게. 그래서 이제 질려가지고 사람들이 비트코인 다 투자 안 해. 끝났나 보다. 그럼 다 나가요. 그때부터 수직 상승. 모든 이 스피니치 핸드들을 시금치 손들을 다 떨어뜨리고 오로지 다이아몬드 핸드들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우리들을 데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진짜 이거는 완전히 뭐 자리를 깔아야 되는 그런 뭐 질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희망을 섞인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재미없게 횡보한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그래서 비트코인 1억 찍고 끝인가, 이런 뉴스가 막 나오면서 이제
성장 동력이 안 보인다. ETF 말고는 호재가 없다. 막 이러면서 투자를 이제 아무도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 끝났다 할 때 갑자기 일단 구글이 비트코인 투자 우리 하기로 했다. 뭐 이러면서 비트코인에 다시 한번 큰 호재가 터지는 겁니다. 트럼프 이제 올해 말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때 당선된 그 대통령이 우리 미국은 이제부터 비트코인을 뭐 국가적인 어떤 아젠다로서 삼으려고 합니다. 이제 연준이 너무 많이 돈이 풀려서 뭔가 안전 자산을 적극적으로 보유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금, 뭐 은, 팔라티늄, 뭐 이런 귀금속과 함께 비트코인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올라가는. 비트코인 가격은 결국 그래서 저는 지금 1억 수준에서 굉장히 재미없게 횡보하다가 한 1년 넘어서 예상치 못하게 네. 막 올라가서 3억, 5억, 10억 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게 맞아요. 누가 저한테 댓글 달아놓으신 거, 어떤 다른 영상에서 댓글 달아놓으신 거 봤는데 백훈종 저 사람 2년 전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봤거든요. 아, 제가 그랬었네요, 생각해보니까 라면서 제가 그때도 제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다 미쳤다 그랬어요. 다 내려가고 있는데 뭐 암호화폐 가격 다 빠지고 있는데 무슨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근데 제가 그때도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게 근데 꼭 뭐 벌어지지 말란 법 있어? 이번에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패턴이 깨졌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ETF가 많은 자금을 단기적으로 끌어온 거는 성공적이나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 뭐 일단 호재가 한번 반감기 호재가 한번 끝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뭐 눈에 띄는 큰 호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게 없기 전에는 그러면은 계속 횡보하고 지지부진하게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위험 자산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기준금리 인하도 점점 그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 못 한다 연준이.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호재라니까요. 그러니까 1년 뭐 2년 3년 이렇게 길게 봐서 올라가지 지금 또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조금 내려갔다 또 막 올라갔다 이렇게 18개월이라는 기간을 딱 정해놓고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결국 1년 동안 막 올라갈 거니까 지금이라도 사라라고 하는 거는 1년 후에 고점 찍을 거니까 그거 보고 사라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1년 후에 보면은 지금보다 낮은 가격일 수 있다는 거죠. 1년 후에 지금 가격이 얼마죠? 1억 500인가요? 네. 1년 후에 8천만 원, 7천만 원 돼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추세적인 하락이 1년 동안 앞으로 추세적인 하락이고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횡보 및 약보합하다가 모르겠어요. 3년 후? 뭐 시간 그냥 막 말하는 겁니다. 뭐 그거보다 아무튼 예상치 못한 기간을 넘어서 갑자기 상승할 가능성도 저는 이번에는 그게 크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1920년대 로어링 트웬티스라는 말이 있었죠. 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돌아와서 미국이 굉장히 이 전후 복구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쓰는 많은 기술들이 그때 나왔어요. 냉장고, 뭐 세탁기, 팩스머신, 뭐 모든 것들이 그때 나왔고 사무실 생산성 또는 가사 노동의 생산성이 그때 굉장히 늘어났죠. 그래서 20년대 내내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자동차 대수도 그때 엄청 늘어났고요. 그러다가 30년대 대공황이 터졌죠. 그게 저는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거시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굉장히 이 코로나 때 무분별하게 푼 돈에 어떤 호황에 초입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년대 지금 24년이잖아요. 그럼 뭐 아직 초입이죠. 30년 2030년까지 갈 때까지 저는 계속 호황장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제가 지금 봐도 굉장히 스트롱하고 이제는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노 랜딩 이코노미다라는 말이 그 베런스 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쓴 말인데 제가 서브스크라이브를 했거든요, 뉴스레터를. 베런스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노 랜딩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30년대 대공황이 왔던 것처럼 2030년에도 큰 위기가 한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트코인 가격의 다이나믹이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가겠죠. 이제 주식시장의 상승과 비트코인도 결국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앞으로 6년 이렇게 봤을 때 2030년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떨구고 가겠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과열된 모습이 비트코인의 모든 뭐 주가 지수나 뭐 아니면은 뭐 대표적인 부동산이나 뭐 다른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표현되는 것들과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떨구고 갈 가능성이 커요. 금도 한번 떨구고 다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2030년까지 봤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이 대세 상승장에. 근데 한번 그때 30년에 큰 경제 위기가 온다. 뭐 뉴욕발 금융위기 수준의 큰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다 또 박살 나겠죠. 비트코인이며 뭐며 다 박살 날 겁니다. 금 정도만 아마 다시 살아남겠죠. 올드 전통적인 안전자산. 그런데 비트코인은 다시 거기서 리바이브 할 것 같아요. 안전자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 안전자산이 뭔지 찾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안전자산이야? 이제 미국 국채 못 믿어. 미국 예금 못 믿는단 말이야. 뭐에 투자해야 돼? 금이 가장 대표적이겠지만 뭐가 있을까 찾으려고 할 때 비트코인이 또 부상을 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예요. 이거는 이제 10년을 20년을 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될 건데 지금이 올라가는 중인 거는 맞지만 한번 또 떨고 갈 가능성이 크고 2030년에 한번 크게 올라가서 거기에서도 큰 이제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다음엔 또 빠질 거고 결국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이제 큰 경제 위기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제 비트코인은 결국 그런 어떤 위기의 강한 면모를 보면서 계속해서 가격이 또 올라갈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슬로우해졌죠, 확실히. 요즘 좀 슬로우해졌고 비트코인 ETF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슬로우해진 템포가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지금 들어올 만한 요인은 별로 보이지 않고요. 결국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안에 비트코인 ETF에 다시 한번 이 초반의 어떤 상승, 이 120억 달러가 3개월 만에 들어온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레코드를 갈아치웠잖아요. 뭐 가장 빠른 단기간에 뭐 100억 달러를 모은 ETF, 뭐 블랙록 중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끌어온 ETF,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을 세웠는데 그런 기록들이 뭐 올해 안에 다시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TF에 투자하는 거는 결국 고액 자산가들의 돈을 관리하는 어떤 자산관리사, 기관 투자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좋다. 근데 그런 인식이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이제 그러면서 고객들의 시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그죠? 그 고액 자산가들의 돈을 불려주는 사람들 시각이 먼저 바뀌고 자기 돈을 투자해보고 비트코인이 많이 좋다. 계속해서 수익이 좋네라고 하는 수익이 안 좋아도 심지어 투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서 고객들을 설득해야겠죠. 그 고객들이 또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뭐 고액 자산가들이라고 하면 보통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실물도 없는 비트코인이 도대체 뭐가 좋다고 뭐 내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몇 년을 투자하란 말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도 골드 ETF처럼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이끄는데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올해 안에 뭐 더 큰 자금이 이것보다 더 큰 자금이 초반 3개월보다 더 큰 자금이 들어올 거냐?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거는. 홍콩 ETF는 좀 그래도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 자금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이제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주식 주가 지수와 부동산이 다 안 좋아서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고 그 대체 투자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일반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이제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좀 양성화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근데 홍콩이 또 마침 아시아 금융 허브의 위치를 싱가포르한테 뺏기고 좀 경기가 슬로우해지는 지금 중이라서 다시 그 위상을 급부상시키고 그리고 글로벌 투자 자금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디지털 에셋이라고 하는 헤게모니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홍콩 정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에셋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는 그거를 이제 규제를 만들고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이고요. ETF 승인도 그 일환으로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타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됐다고 보고요. 블룸버그는 2분기 안에 ETF가 홍콩에서 나온다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공신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 ETF 맞춘 거 보면 결국 이제 되면은 중국 쪽 고액 자산가들의 돈을 관리하는 그런 자산운용사, 자산관리사들의 자금 그게 다 홍콩으로 넘어와서 홍콩 ETF로 비트코인 ETF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죠. 중국이 경제 2위 대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임팩트가 상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선 낮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국가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제 미국 먼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하자라고 할 수도 있죠. 이더리움은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요. 증권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ETF로 만들어줄 수가 없죠.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더리움이 해왔던 이 모든 역사상 있었던 모든 어떤 뭐 프리세일이라던가 ICO라던가 그리고 이 창업자들이 이더리움을 뭐 OTC든 장 내에서든 매도한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투자 계약 증권으로 보고 어떤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보느냐 이거거든요. 법리 다툼이거든요. 이 법리 다툼에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지면 그러면은 ETF를 만약에 그 전에 승인해준 SEC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법리 다툼이 끝나기 전에는 못 해주고요. 다른 국가들은 미국에서 헤게모니를 뺏어오기 위해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헤게모니를 뺏어오기 위해서 우린 이더리움 증권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서 먼저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할 만한 국가들이 많이 있죠. 사실 중국도 그렇고 뭐 러시아도 그렇고 반미 국가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세 국제 정치 질서와 연결돼서 이더리움 ETF를 먼저 출시하려는 국가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를 사실 한다면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가 아마 그럴 것 같고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더리움 ETF는 조금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더리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솔라나만 혼자 올라갔잖아요. 모든 이제 뭐 메이저 코인들 100위권 코인들 보면은 이 레이어 1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중에 잘 되고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 전 저점에서 조금 회복하는 수준이지 뭐 비트코인처럼 전고점을 뭐 이미 뚫고 뭐 이런 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어떤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증권성이 다 나머지 코인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사실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트코인 혼자 저렇게 독주하는 거거든요. 이제 가장 불확실성이 덜한 거죠. 그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이 문제가 있는데 게다가 기술적으로도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실 증권성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이 이더리움은 암호화폐고 증권 아니라고 보고 이미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솔라나만 가격이 그래서 왜 올랐냐면요, 이더리움 너무 느리고 비싸다는 거예요. 이더리움 메타마스크 그 지갑에다가 뭐 이더리움 넣고 뺄 때 내는 가스비만 하더라도 내가 넣고 빼는 금액의 절반 뭐 그만큼 막 이렇게 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수수료 싸고 더 빠른 블록체인으로 가는 거예요. 관심이. 그래서 솔라나가 다시 지금 이제 트렌드를 탄 겁니다. 블록체인의 확장성, 아까 말씀드린 트릴레마의 확장성, 스피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계속해서 그래서 솔라나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제3세대 블록체인들이 각광을 받는 거죠. 이더리움은 참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기가, 그래서 가격이 오르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불장에서는 계속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솔라나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긴 하죠. 아우티지라고 해서 블록체인이 쓰는 겁니다. 블록을 계속해서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마치 서버가 꺼지듯이 정지돼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뻑이 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너무 많은 컨제스천이 몰리면, 트랜잭션이 몰려서 컨제스천이 발생하면 블록체인을 그 블록을 생성하는 노드들이 더 이상 트랜잭션을 처리를 하지 못해서 블록이 서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 며칠 전에도 있었어요. 제가 홍콩 가 있을 때 그 솔라나가 섰다 이걸 듣고서는 아이 또 그래?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보면 아시겠죠.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솔라나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요. 이더리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블록을 쌓아서 트랜잭션을 처리한다는 그 블록체인의 개념이 굉장히 이 비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뻑이 나는 거죠. 디도스 공격에도 취약하고 한 번에 트랜잭션을 많이 몰리게 해서 일부러 그 시스템을 먹통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솔라나가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번 사이클에는 그렇게 계속 오를 것 같다는 게 결국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 모멘텀을 탔다, 솔라나가 제2의 이더리움이다, 더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뭐 이제 밈코인도 나오고 NFT도 되고 뭐 디파이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래서 솔라나가 계속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번 사이클에는. 저는 이게 이제 하나의 현상, 이 베이스 레이어 솔라나 기반 봉크 코인이라는, 예를 들어 가격이 많이 올랐던 최근에 밈코인이 있어요. 그 밈코인 가격이 막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솔라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더리움 기반 뭐
저 시바이누나 플로키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많이 오른다면 그건 이더리움 체인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지코인 가격이 많이 오른다면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네.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일 수도 있고. 다 그 밈코인이 대변하는 어떤 기저에 깔려있는 네트워크 기술, 뭐 블록체인 뭐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그게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밈코인, 도그 위프 햇이라고 또 굉장히 유행했던 밈코인이 있죠. 그거에 저는 그게 무슨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가격이 많이 오른 거는 결국 그 기저에 깔려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크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블록체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만 계속 투자해서는 큰 돈은 못 벌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 라고 해서 한번 펌핑을 시키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밈코인입니다. 새로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백훈종 체인이 있다고 해볼게요. 백훈종 체인이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여기에는 뭐 NFT도 되고 발행도 되고 ICO도 되고 알트코인 발행도 되고 디파이도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도 다 돼요. 그러면 다 비슷하잖아요, 사실. 솔라나보다 뭐 좀 빨라요. 이더리움보다 더 싸요. 뭐 이렇게 해 이제. 근데 하지만 다 비슷하죠. 그러면 뭘로 이걸 유행시킬 거냐?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홀더들, 노드들은 뭘로 돈을 벌게 할 거냐? 밈코인이 아주 직관적이고 굉장히 간단하죠. 예쁜 어떤 뭐 유행을 탈 만한 그런 밈을 하나 박아놓고 야 이거 내가 만들었어. 근데 이건 어떤 컨셉이냐면 하면서 스토리를 입히는 거죠. 그렇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도그 위프에 또 도지코인의 기본 이제 캐릭터인 시바이누에다가 예쁜 모자를 씌워가지고 그게 이제 컬렉션으로 나오잖아요. 어떤 모자를 썼냐에 따라서 표정도 다르고. 근데 그게 이제 다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유행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한번 투자해서 이게 올라갈 거라는 걸 보여주자 라고 하면서 막 밀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물결을 보고 나머지 밖에 있는 사람들 투자를 해요. 그렇게 한번 크게 확 올리고 또 그냥 이제 사용성이 없으니까 또 한번 크게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대감이에요. 내가 만든 백군종 체인이 잘 될 거라서 이거를 한번 팔아보고 이거에 막 추매가 들어와서 같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야 가능성 있다. 이거 백군종 체인으로 그러면 이제부터 더 한번 획기적인 걸 해보자. 뭐 좋은 지갑을 만들어내보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상승 이 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촉매제로서 그 밈코인을 활용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AI 기술이 우리한테 많은 시간을, 자유시간을 주면서 비트코인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사무실 생산성이 많이 향상된다. 이렇게 좋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 원래 전문 자막 편집가였는데 자막을 그냥 AI가 다 만들어주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뭐 충분히 쓸 돈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결국 나한테 주어지는 건 시간이거든요. 그럼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어떻게 늘릴 거냐? 또 일을 해서 늘리나? 이게 이제 모순이잖아요. 일이 없어지는데 일을 계속 많이 하면서 돈을 벌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면은 내 돈의 가치를 늘릴 수 있는 뭔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예금에서는 안 된다는 게 결국 드러난 거고. 그러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는 어렵잖아요. 공부해야 돼. 그것도 또 일이죠, 사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공부해서 지식을 늘려서 좋은 주식 발견하고 부동산 찾는 건데 그거를 또 AI가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순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굉장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내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 아주 퓨어한 자산이에요. 뭐 금도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인터넷을 이용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도 크고 언제든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고 비트코인에 내 자산을 모아나가는 게 너무나도 유리하다라는 거죠. AI 시대에 내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남는 시간, 자유시간이 많아질 때 그 시간을 좀 더 이제 경제적 자유로 풍요롭게 채울 수 있는 방법 뭐냐면 비트코인 계속 사놓고 비트코인으로 내 불을 불려 나가서 그 가격 상승과 함께 내 자유시간을 이제 더 유복하게 보내라. 가족들과 지내고 더 좋은 거 먹고 이제 뭐 여가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비트코인이 실제로 AI 시대가 되면 AI 비서라는 게 생길 겁니다. 우리한테 완전히 맞춤 제작된 AI 비서들. 내 말을 듣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돈 결제
AI 비서끼리 돈 결제할 때는 비트코인이 많이 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직관적으로 뭐 제가 어떤 서비스를 제가 보험 상품에 가입했어요. 네. 보험료를 낼 때 그 보험료를 카드를 연동하거나 아니면 계좌를 연동하거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AI 비서들끼리 그런 결제를 하게 되면 과연 가능해질까? 이게 저는 고민입니다. 보험 계리사의 AI 비서 그리고 저의 AI 비서 이 둘이 특정 주기로 돈을 주고받을 때 이 안에 결제사, 벤사, 뭐 이런 은행 계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AI는 생성형 AI라는 거는 똑같은 걸 모조해서 만드는 게 너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 아이디를 도용한 가짜 SNS만 해도 벌써 카톡에서 찾아보면 5개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렇게 막 도용을 해요. 근데 유명한 사람들 뭐 이 채널 자주 나오시는 오태민 작가님만 하면 사칭하는 뭐 가짜 계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인터넷의 문제인데 AI 생성형 AI는 더 똑같고 더 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진짜 목소리까지 따라하고 번호도 비슷하고. 예, 말투 표정 똑같이 따라하는 그 영상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사기를 칠 수 있잖아요. 그쵸. 보험 계리사의 똑같은 말투와 목소리와 얼굴을 따라한 AI 무언가가 저의 AI 비서한테 야 돈 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생각하고 돈을 내게 된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AI 시대에. 사기가 더 고급화되고 판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인터넷 세상에선 특히. 그러면은 이제 이 신뢰의 주체가 은행, 뭐 신용카드사, 벤사 이런 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개인 단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별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별하고 내가 믿는 사람하고만 돈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지금 이 방에 이사님과 둘이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사님한테 돈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AI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사님을 믿을 수 있나, 인터넷 존재하는 이사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나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났을 때 직접 드리자라고 하는 게 속이 편하잖아요. 그쵸. 이걸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니까요. 나머지 방법은 그런 뭐 제3자가 끼어드는 순간 바로 거기에서 이 카피, 사기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점점 더 좀 쓰기 어려워질 거예요. 은행 이제 요즘은 은행 그 앱을 통해서 계좌 이체할 때 옛날처럼 막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넣기 안 하잖아요. 그냥 간단 비밀번호만 입력하게 하죠. 이게 앞으로 저는 AI 비서 시대가 오면 또 더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 아이디, 지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비밀번호까지 추가로 입력해야 출금이 되는 그런 세상이 또 올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바이낸스나 OKX 같은 거 쓸 때 출금 한번 하려고 하잖아요. 이메일로 6자리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 OTP라고 해서 OTP 앱을 깔아요. 그럼 거기에서 또 이제 30초마다 6자리 숫자가 바뀌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거 입력하고 문자로 또 6자리 받아서 그거 입력하고 3단계 인증을 해야 출금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무신뢰 기반,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의 어떤 특징이에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거래소 이용하니까 그 거래소라는 주체를 못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3개 이용을 하는 거죠. 이걸 은행들도 아마 똑같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럼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만나서 돈 주는 게 나아요. 근데 매번 만날 수 없잖아요, 사람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사님 비트코인 주소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주소 이제 시퀀스가 있겠죠. 여러 개가 있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랜덤으로 AI가 선택해서 전송을 하겠죠. 이런 어떤 면대면 돈 거래가 가능해져야 되고 인터넷상에서 이게 가능하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이용해야 됩니다. 가장 복사될 가능성 없고 그러니까 어떤 AI든 비트코인 코드 이용해서 똑같은 비트코인 만들 수 있지만 원조 비트코인을 따라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모나리자를 100장을 만들어도 모나리자 원본은 루브르에 있는 거 하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I끼리는 비트코인 원본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판별할 수 있을 거고 이거를 통해서만 돈 거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시대가 점점 다가올수록 비트코인의 사용성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비트코인 앱을 똑같이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뭘로 판단을 해야 되냐면 저와 이사님이 돈을 주고받기로 한 그 지갑 주소. 그 지갑 주소는 뭐 복사를 하던 뭐 안 하던 어차피 그 지갑 주소는 하나니까 세상에 거기로만 돈을 주고받으면 되는 거죠. 아마 그렇게 복사를 하면은 어떤 AI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 똑같이 이사님의
그 계좌번호를 복사를 해가지고 나한테 돈 줘 하면은 계좌번호는 바꾸겠죠. 다른 지갑 주소로 보내라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내기로 약속한 거는. 그래서 그 지갑 주소만 바뀌지 않는다면은 아주 안전하게 송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이제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 많이 드렸지만 너무 과열돼 있는 건 또 아니라서 지금 이제 상황이 비트코인이든 뭐 주식시장이든 사람들이 과열됐다고 이렇게 걱정을 할 때는 그렇게 과열된 게 사실 아니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상승장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과연 지난 3번의 반감기 사이클과 같을 거냐, 이제부터 조금 횡보하다가 한 6개월 이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18개월, 이제 그 다음부터는 1년이죠. 1년 동안 상승하고 고점 찍고 내려올 거냐. 그래서 다 그 고점이 뭐 3억이 되냐 5억이 되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되면 그렇게 안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가 다를까 이번에는. 그래서 계속 그거에 저는 요즘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호재가 홍콩 ETF가 물론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딱히 지금 뭐 호재라고 부를 수 있는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게다가 이렇게 또 경기도 스트롱하고 금리 인하도 없을 거고 막 이렇게 되면은 아마 생각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그냥 이대로 쭉 1년 이상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럴 때 그냥 적립식 매수하세요. 적립식 매수 계속 하시고 그러다가 뭐 쭉 눌려왔던 매수세가 터져가지고 한 뭐 5억, 10억 이렇게까지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한번 큰 상승의 행복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지금 그냥 눈 딱 감고 적립식 매수 꾸준히 해나가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이 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크게 빠질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30%, 뭐 JP모건 예상했던 33%. 그럴 때 사야 되잖아요. 그때 안 사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현금도 항상 같이 모아 나가시면서 비축하시면서 비트코인 모아 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